2012년 8월 강원도 홍천강 상류의 계곡을 찾아온 40대 부부. 텐트를 치고 다슬기를 잡으면서 여름 휴가를 한껏 즐기는데요. 이 금실 좋은 부부는 일주일로 예정돼 있던 휴가를 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아내가 물에 빠졌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 구급대원이 도착해보니 남편이 이미 아내를 바위로 끌어올려둔 상황이었지만 물에 반쯤 잠긴 아내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체 즐거웠던 휴가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다슬기 잡으러 간 아내, 홍천강 익사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휴가 일정을 연장까지 할 정도로 행복했던 이 여름 휴가가 들으신 것처럼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된 건데요. 자, 이 기자, 이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네, 일단 이 당시가 2012년 7월 말이었는데요. 이 강원도 춘천에 살던 40대 부부가 홍천강 인근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러 갔습니다. 일단 이들 부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재혼한 부부입니다. 각자 10대 딸을 한 명씩 데리고 온 상황이었고요. 이날은 딸들 없이 부부끼리만 놀러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휴가를 일주일로 잡았는데 중간에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박 11일을 머물렀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던 8월 6일 밤에 이 남편이 아내가 물에 빠졌는데 혼자 못 건지겠으니까 빨리 와달라, 이런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 남편이 이 개울가에 약간 솟아있는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아내를 건져놨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금실 좋았던 부부. 그런데 아내가 익사 사고, 너무 안타까운데 말이죠. 안타까운 사고처럼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 자체가 또 전국에서 익사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무슨 뭐 물귀신 산다더라 이런 얘기가 떠도는 바람에 구술할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또 특성이 물가가 왜 처음에 얕다가 갑자기 깊어지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게다가 유속도 빠르고 바닥이 굉장히 고르지가 않아서 한번 미끄러지면 실제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얘기는 그렇습니다. 같이 다슬기를 잡다가 자기는 피곤해져서 잠들었는데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나와봤더니 이미 아내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다슬기 잡는 채도 같이 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월 6일 사고 난 날 밤에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인데 밤에 다슬기를 잡나요? 자, 좀 이상하죠. 홍천강이 좀 아주 물길이 세기도 하고 밤에 다슬기가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최초에는 경찰 신고를 하고 이래서 익사로 처리를 해서 사실은 장례까지 치르고 장례 마지막 이후에 화장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밤에 다슬기 잡는 부분, 이 부분을 19살 딸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엄마 정말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 밤에 다슬기를 잡으러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다 얘기를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엄마의 부검, 친자식이거든요. 부검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마지막 날 이제 부검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 특히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민박집 주인도 얕은 물 가는데도 엄마가 튜브를 갖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을 상당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뭔가 납득하기 어렵고, 꿈에도 뭔가 이상한 거를 이 딸이 꿨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딸이 단순한 느낌의 근거에서 의심을 한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불안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예. 부부가 같이 성묘를 갔다 오다가 남편이 운전을 했고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냥 쭉 뻗은 도로에서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고, 그 바람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아서 6개월 입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엄마가 자기 딸에게 아무래도 네 아빠가 나 죽이려고 한 것 같다. 이 무서운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엄마가 생전에 첫째 딸에게 저런 얘기를 했다. 뭐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첫째 딸 입장에선 저랬던 엄마가 실제 익사 사고로 숨을 거뒀으니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수사 의뢰를 받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일단 두 딸 얘기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 태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립니다. 일단 이 첫째 딸은요, 아내가 데려온 딸이죠.
이 첫째 딸은 엄마 장례식인데 엄마 친구들을 못 오게 했고 또 이 아빠가 장례식장에서 대자로 누워서 코 골고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둘째 딸, 남편이 데려온 딸인데요. 이 둘째 딸은 아빠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다. 우울증이 와서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아빠가 우는 모습을 태어나서 이때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CG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교수님. 아내가 데려온 첫째 딸. 아빠란 사람이 엄마 빈소 앞에서 쿨쿨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 자고 있더라. 자, 이 남편이 데려온 둘째 딸. 재혼 가정이잖아요. 계속 엉엉엉 하면서 울다. 완전히 상반된. 너무나 극단적이죠. 피는 물보다 진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인 부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검을 했더니 실제로 이게 전형적인 그 습식 익사, 즉 물에 빠져서 사망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익사폐라고 해가지고 물을 많이 들이키면은 이제 기도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이 폐가 커지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굴 앞쪽에 있는 나비뼈라고 하는 그쪽 통로에서 액성 물질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제 허파에서 플랑크톤이 검출이 됐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익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극물이라든가 약물 흔적은 없다. 여기까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숨진 아내의 목에 예. 어떤 외부 힘이 가해진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부압박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안면 울혈이라고 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점상출혈이라든가 일혈점이라고 해서 눈 이 안쪽에, 그러니까 이 흰 자위 쪽에서 이렇게 그 어떤 체리 스팟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상하다 생각했고, 또 이제 몸, 옆구리, 허리, 목 여러 군데에서 근육 파열, 타박상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그 살인 사건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여성이 자기가 방어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 여성을 갖다 물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목을 졸랐고 그 물 속에서 버둥거리는 그 과정에서 무릎으로 몸을 갖다가 등을 눌러가지고 제압을 해서 익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이전 어떤 상황과 이 부검의 결과가 이것은 뭔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자, 화장 직전이었습니다. 화장 직전. 이 친딸, 큰딸이 부검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사고사로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부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부검을 했기 때문에 뭔가 밝혀진 상황인데 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범죄, 특히 살인 사건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가장 유력하냐면 당연히 옆에 있던 남편, 그럼요. 또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또 살인 사건이라면 동기가 매우 중요해요. 왜 죽이려고 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경찰이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2006년부터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하. 당시 보험. 아내가 6개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아내 사망으로 6억 한 1,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사망 이후에 사망 보름 뒤에 보험금 청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남편의 벌이가 문제인데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08만 원의 보험금 납부입을 했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받았던 보험금으로 주식을 구입했는데 자신의 딸인 둘째 딸한테 명의를 줬다라는 거 등등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교수님, 남편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은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솔직히 우리 그 안에 물에 빠졌는데 그 시신 들어 올린 것밖에 없다. 그런데 119에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 겁나서 시신을 갖다가 손 못 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없어진 지 15분 뒤에 아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요 호수같이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발견한 것을 갖다가 15분 지나면 그 시신은 거기서 발견될 수 없고 훨씬 더 하루에서 발견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남성이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내 얼굴에 울혈이라든가 목이 눌린 자국은 내가 건져 올리면서 목을 갖다가 팔로 세게 감고 나와서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게 보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생활 반응이라고 해서 살아 있을 때 입은 손상이에요. 죽고 난 뒤에 나중에 건져 올릴 때 그런 상처가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 몸 여러 곳에서 피하 출혈이 많이 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평소에 우리 아내를 갖다 안마를 많이 해주니까 아하, 그렇게 난다 이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목 뒤에서 발생되는 그 어떤 피하 출혈 같은 경우는 이 목 뒤가요 굉장히 근육이 강해요. 그래서 웬만한 마사지 가지고는 출혈이 전혀 생기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면을 갖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완전 이은의 남자 버전이네 이거. 네, 여기에 더해서 이 경찰은요, 신고 시각에 이 강 주변 시야가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가 일몰 이후였는데 이 사고 지점이 도시도 아니고 계곡이잖아요. 주변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조명기구가 없으면 물 위에 누가 떠 있는 걸 아예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 남편 말에 따르면 아내가 없어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디 갔는지 찾다가 물 위에 떠 있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해당 계곡이 홍천강의 상류입니다. 유속이 굉장히 빠른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은 진즉에 하류로 떠내려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떠 있었다는 것부터가 좀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은 원래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신은 하루 이틀 이상 지난 뒤에야 떠오르게 되는데 예. 이 부분도 처음부터 굉장히 좀 이상한 진술이었던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법의 처분은 어땠습니까? 이 사건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요. 배심원 전원일치로 유죄 판정을 했고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뿐만이 아니라 항소심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 사실 남편이 물에 강제로 밀어넣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내를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 충격과 고통이 컸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고려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내 숨진 부인의 사망보험금 6억이었는데요. 이미 이 남편이란 자가 주식으로 바꾸고 그걸 자기 친딸, 그러니까 둘째 딸에게 증여를 했대요. 그 돈 그냥 어떻게 근데 일단은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보험 사고가 아니고 범죄잖아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살인을 하려고 했으면 이 상속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명의를 또 자기 딸한테 넘겼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확인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는 아마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돈과 그리고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한때 자기 아내로서 같이 살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살해하고 난 이후에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보험 범죄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 결국 자기 인생은 망쳤고 그리고 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갖다 앗아갔다. 보험 범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이 사건을 갖다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